안녕하세요. 별 쪼잔한 놈을 만나 인생 망칠 뻔했던 여자입니다. 저는 40이 넘은 노처녀예요. 하지만 더는 결혼 생각 없이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살아갈 생각이랍니다.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게 파혼을 선언했던 전 예비 남편 때문이에요. 너무도 찌질한 파혼 선언을 듣고 내가 여태 이런 놈을 왜 만났었나 싶어 남자 보는 제 눈이 의심스러워졌거든요. 그놈과의 우당탕탕 파혼 소동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조금 외롭게 자랐어요. 외동딸이기도 했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새벽에 함께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셨거든요. 우리 딸 내일도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와. 엄마가 차려놓고 간 아침도 꼭 먹고.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 제게 미안해 하셨던 걸 알기에 전혀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 알기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동대문 쪽에서 옷 공장을 크게 하셨어요. 공장은 제가 클수록 잘 됐죠. 부모님은 동대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셨고 인터넷 쇼핑몰이 갈수록 흥하며 그쪽에서도 제작 의뢰가 많이 들어와 공장은 점점 몸집을 불리게 됐어요. 그런 부모님 덕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옷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의 의류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유명 등산복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하게 됐죠. 순주야, 엄마가 네 취업 선물로 백화점에서 명품 지갑 하나 사왔어. 지갑? 우와, 이거 완전 비싼 브랜드잖아, 엄마. 근데 좀 부담스럽다. 난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비싼 지갑을 굳이 써야 할까? 제가 취업하던 날 엄마는 제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브랜드의 지갑을 선물해 주시더군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긴 했지만 사람은 항상 검소해야 하는 법이라며 부모님은 제게 항상 아끼고 절약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셨거든요. 엄만 놀란 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능력에 안 맞는 과한 물건은 멀리해야 하는 게 맞지. 그래도 이 선물은 그냥 받으려무나. 비싼 지갑이만큼 넌 이걸 쓸 때 조심스럽게 행동할 거잖아. 엄만 너한테 이 선물을 주면서 돈 또한 항상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돈이 지갑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이야. 앞으로 네 스스로 돈을 벌게 됐으니까 그런 엄마 뜻 명심하고 우리 딸 다시 한번 취업 축하해. 그때 엄마가 선물해 주신 지갑은 40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아주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지갑은 제법 낡고 해졌지만 그 지갑에 담긴 엄마의 뜻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제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죠. 저희 엄마뿐 아니라 아빠 또한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나이 26에 엄마와 저를 배신하기 전까지는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당당하게 나한테 바람을 폈다고까지 말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냐고. 미안해. 근데 내가 공장 통째로 당신한테 넘겨준다니까. 그건 원래 내 거잖아. 결혼 전부터 내가 혼자 시작했던 내 공장. 아, 그거야 완전히 옛날 얘기고 동네 구멍가게만 했던 그 공장을 살면서 우리가 같이 키워온 건 맞잖아. 아무튼 난 공장에서 손댈 테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그만 이혼해줘. 아빠는 당당히 외도를 고백하며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엄마와 저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 공장에서 납품받던 한 거래처의 사장이었던 거죠. 진정한 사랑이니 뭐니 운운하는 아빠를 보는데 정말 토악질이 날 것 같더군요.
저는 절망적인 듯 흐느끼는 엄마를 감싸며 아빠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빠, 진짜 제정신이야? 엄마가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그런 엄마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어? 아빤 진짜 악질이야. 미안하다. 근데 이제 너도 다 컸고 나도 내 새 인생 살고 싶어. 사실 선보고 결혼 때 돼서 떠밀리듯 네 엄마랑 결혼했던 거지. 아빤 네 엄마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다. 아빠의 마지막 말에 엄만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엄마는 내게 마음 없는 사람과 더 살아서 뭐 하겠냐며 결국 이혼을 해주셨죠. 하지만 아빠를 정말 많이 좋아하셨던 엄마의 마음엔 아주 큰 상처가 남게 됐어요. 이봐요. 아빠도 여기 있었어?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네. 순주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선 조용히 해라. 이 사람 직원들도 다 보고 있잖니. 엄만 순순히 이혼해 주셨지만 매일 흐느끼던 엄마를 보고 있자니 부하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하던 꽤 큰 옷가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건지 아빠 또한 그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혐오스럽게 그지없는 두 인간을 향해 가게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 보란 듯이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보고 있으면 뭐, 그 정도 신경도 쓰지 않는 철면피니까 가정 있는 남자를 당당하게 꼬여내서 이혼시킨 거 아니었어, 아줌마? 이보세요. 나이가 들려면 곱게 들어야지. 어디 추하게 유부남을 꼬여내요? 아줌마도 이혼하고 혼자 키운 아들이 둘이나 있다면서요?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엄마랑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만큼 아줌마랑 아줌마 자식들도 언젠가 똑같은 꼴을 당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흘린 눈물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홍수가 나도록 울게 될 거라고요. 동규 씨 딸 하나는 아주 대차게 키웠네요. 예, 할 말 다 했으면 얼른 가. 손님들 다 쳐다보잖아. 누구 장사 망칠 일 있어? 그럼 망치러 왔지. 흥하게 해주러 왔겠어요? 다들 여기서 옷 사지 마세요. 직원분들도 여기서 일하지 마시고요. 남의 가정 파탄낸 여자가 만지고 주는 더러운 옷하고 돈 받지 말라고요. 더러운 병균 옮으니까. 그리고 아빤 저 여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야. 사랑? 27년을 같이 산 엄마랑 자기 피를 이은 딸을 버린 인간이 어디서 사랑을 운운해? 아빤 사랑도 의리도 뭔지 모르는 최악이야. 난 오늘 이후로 아빠 내 아빠로 생각 안 할 테니까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난 원래부터 아빠라는 사람 없는 셈 칠 테니까 내 결혼식에도 오지 말고 내가 죽든 살든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 만약에 나중에 아빠가 죽잖아? 그럼 그때 내가 장례식장에 찾아갈게. 어쨌든 날 낳아준 사람이니까. 저도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악을 쓸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엄마의 눈물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서 거기까지 쫓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간녀와 마지막 양심은 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빠를 뒤로하고 그 가게를 나왔어요. 아빠를 좋아했던 만큼 배신감도 엄청났던 터라 길거리를 걷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전 아빠라는 사람과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됐어요. 이후 엄마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며 둘이서만 의지해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어하셨던 엄마는 다행히 점차 다시 활기를 찾으셨죠. 그러다 제가 30살이던 해 어느 날 엄마에겐 또 다른 불행이 닥쳐오더군요. 엄마, 괜찮아? 순주야, 엄마 이제 어떡하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자꾸 불행이 찾아오는 거야? 괜찮아, 엄마. 내가 엄마 옆에 있잖아. 더 이상 그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못하게 내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그만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주문량이 넘치게 많았던 시기라 엄마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나서도 혼자 기계를 돌리며 일을 하다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하필 위험한 기계를 만지던데 그런 불상사를 당하신 거죠. 수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엄마는 잘린 손가락을 접합하는데도 실패하게 됐어요. 미안해, 순주야. 엄마가 왼손 사용이 익숙지가 않아서. 괜찮아. 흘린 음식이야 치우고 닦으면 되는 거지. 엄마, 내가 반찬 올려줄게. 숟가락 내밀어봐. 하필 다친 손이 오른손이라 엄마는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땐 초반에 익숙지 않은 왼손을 사용하느라 정말 힘겨워하셨죠. 실리콘 의수를 제작하긴 했지만 유독 엄마가 의수 사용에 적응을 못 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엄마를 열심히 도우면서도 밤에 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왜 자꾸 불행이 엄마에게만 찾아오나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2번의 불행을 겪은 엄마는 점차 다시 밝은 모습을 찾으시긴 했지만 전과 달리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더군요. 엄마, 우리 오늘 오랜만에 모녀가 사이좋게 쇼핑이나 갈까? 쇼핑? 아유, 괜찮어. 너 혼자 다녀와. 나이 들어서 추해진 내가 예쁜 옷은 사서 뭐하게. 어머머? 이 아줌마 말하는 것 좀 보소. 엄만 거울 안 봐? 우리 엄마가 아직 얼마나 고운데 그런 소리란데? 딸 속상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씻고 나오세요, 여사님. 엄마, 괜찮아? 세상에, 이마에 피 나는 것 좀 봐. 그러게 왜 자꾸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 그러니까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치지. 사람들이 내 손가락 보고 흉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러지. 어차피 의습 껴서 아무도 몰라. 티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남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엄마가 뭐 죄졌어? 속상해 죽겠어, 진짜. 얼른 병원부터 가자. 엄마는 아빠와의 이혼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고 손가락 사고로 인해 자꾸만 손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은 넘어지다가 제때 손으로 땅을 짚지 못해 이마가 찢어진 적도 있으셨죠. 그런 엄마를 북돋아 주려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순주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얼른 타. 나 데리러 와준 거야, 오빠? 완전 감동이다. 고마워. 그런 엄마를 챙기려 저는 오래도록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8에 조금 늦은 나이에 2살 많은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됐죠. 대기업을 다니던 예비 남편은 30대 초반에 오래 만나던 여자와 이별을 한 후 승진에 목매고 일에만 몰두하다 결혼식을 놓쳤었다고 하더군요. 예비 남편은 제게 무척 잘해주었어요. 순주라는 조금 촌스럽던 제 이름도 마냥 예쁘다고 해주던 사람이었죠. 근데 왜 이름이 순주야? 물론 난 네 이름이 어떻든 네가 좋으니까 상관없지만 네 또래 여자애들 이름치곤 조금 촌스러운 편이잖아. 맞아. 그래서 어릴 땐 놀림도 많이 받았어. 이름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지어주셨거든. 할머니는 딸이 없어서 예전에 딸을 낳으면 꼭 순주라고 지어주고 싶으셨대. 근데 난 할머니를 좋아했어서 할머니가 지어주신 내 이름도 좋아했어. 저는 예비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 생각과 함께 연을 끊고 살던 아빠를 잠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에게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도 아빠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아빠가 바람이 나서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예비 남편이 알면 엄마 자존심에 괜히 금이 갈 것 같아서요. 때문에 저는 그냥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만 했죠. 우린 2년이 조금 안 되는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검소하고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예비 남편의 태도에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준비를 위해 처음 했던 일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집이 좀 시골이지? 부모님 집 보고 놀라지 마. 되게 낡았거든. 나 지금은 이렇게 대기업 다니면서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땐 엄청 가난했었어. 그래서 더 돈을 아끼면서 살게 된 거야. 예비 시댁은 엄청난 시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의 말처럼 시댁은 정말 낡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이 집 밖에 위치해 있을 정도였죠.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은 순박하고 좋은 분들로 제게 무척 잘해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 온다고 삼계탕을 끓였다며 상 한가득 삼계탕뿐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는데 예비 남편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엄청 시골이잖아. 이 동네에선 내가 완전 수제나 다름없었어. 나 서울에 있는 명문대 붙었을 때랑 지금 회사 입사했을 때 동네 플랜카드까지 걸렸었다니까. 우리 형이랑 누난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와서 서울에서 중소기업 다니고 있거든. 결혼하고 나서도 고만고만하게 살고 말이야. 난 형하고 누나랑 다르게 대기업에도 들어간 만큼 순주 너랑 결혼하고 나서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순주 너도 돈 잘 버니까 우리 정도면 충분히 중산층으로 살 수 있잖아. 가난은 정말 지긋지긋해. 저는 솔직히 속으로 대기업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자기 부모님 먼저 이사 좀 시켜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집엔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 구태여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죠. 대놓고 가난은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던 예비 남편을 보며 예비 시부모님이 너무 씁쓸하게 웃기도 하셨기 때문에 민망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서울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이라 저와 예비 남편은 예비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먹은 음식이 뭔가 잘못됐는지 자꾸만 배가 아프더군요. 결국 전 밤 11시쯤 자고 있던 예비 남편을 깨우려고 했어요. 시간도 늦은 데다 시골이기까지 해서 밖이 엄청 캄캄했거든요. 혼자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무서웠던 거죠. 오빠,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같이 좀 가주면 안 돼? 나 진짜 너무 무섭단 말이야. 하지만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셨던 예비 남편은 아무리 깨워도 잠에서 깨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화장실로 향했죠. 어, 엄마야! 화장실을 향하던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자고 있던 예비시댁의 마당개가 저를 보고 엄청나게 지저댔거든요. 그렇게 저는 벌벌 떨며 후다닥 화장실을 다녀왔죠. 다정하신 예비 시어머니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방바닥을 기어가던 돈벌레를 보고 기절초풍한 제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아이고, 서울 아가씨라 벌레를 무서워하는구만. 어젯밤에 우리 개가 많이 짖던데 네가 화장실 다녀온 거지? 우리한텐 익숙한 일인데 네가 많이 무서웠겠구나. 집이 낡아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가 겁이 많은 것뿐이에요. 오히려 호들갑 떨어서 죄송해요. 저는 제게 미안해하는 마음 착한 시어머니를 보며 결혼 후 돈을 모으면 시부모님부터 적당한 집으로 꼭 이사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예비 시부모님께도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예비 시아버지는 예비 남편의 차가 고장나 대중교통을 타고 왔던 우리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셨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타본 적 없던 경운기로 말이죠. 우리 예쁜 며느리 얼른 타. 여기선 이 경운기 하나만 있으면 차도 필요 없다. 얼른 가자. 여긴 버스가 자주 안 다녀서 자칫 늦게 가서 버스 놓치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그럼 기차 놓쳐.
처음 타본 경운기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예비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전날 예비 남편이 술에 취해 먼저 잠든 후 예비 시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우리 집이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서 나랑 한 사람이 애들을 많이 못 먹이고 못 입히고 키웠다. 아직도 애들 어릴 때만 생각하면 그게 참 미안해. 근데 그게 많이 힘들었는지 우리 두식이가 제 형 누나보다 조금 더 경제관념이 투철해졌더구나. 그건 좋은데 애가 너무 현실적으로 변해버려서 가족들한테도 짜게 굴기도 한다. 아가, 우리 두식이가 조금 돈돈거리지 않니? 네?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뜰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럼 데이트할 때 돈은 누가 쓰냐? 그냥 한 번은 제가 사면 한 번은 오빠가 내고 그렇게 따지지 않고 서로 잘 썼던 것 같아요. 둘 다 과소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뭐 비싼 걸 먹거나 비싼 데 놀러 가본 적도 없고요. 그래? 그러면 됐다. 아무튼 우리 두식이가 살면서 좀 돈돈거려도 이해 좀 해주려무나. 애가 워낙 못 살아서서 그런 거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주무시러 들어가셨기에 더는 묻지 못했죠. 그리고 솔직히 그 이야기가 제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연애한답시고 마구 돈을 퍼주는 것보다 경제관념이 확실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게 다가올 황당한 미래는 예상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예비 남편을 저희 엄마에게도 인사시키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도 뵀으니까 이제 순주 너희 어머님도 뵈야 하지 않겠어? 마침 다음 주가 너희 어머님 생신이라고 했지? 그때 맞춰서 뵙는 건 어때? 나야 좋지.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럼 다음 주 주말로 약속 잡아놓을게. 알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희 어머님이 뭐 하는 분인지 안 물어봤었네. 어머님 일하신다고 했지? 뭐 하는 분이셔? 그냥 동대문에서 옷 만드는 일 하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엄마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큰 공장을 하신다 어쩐다 하는 이야긴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렇게 우린 약속된 날에 한정식 집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오전에 잠시 볼 일이 있어 엄마보다 먼저 집에서 나왔다가 예비 남편과 함께 한정식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때 예비 남편이 웬 봉투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게 뭐야? 50만 원. 그래도 장모님 되실 분 생신인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 오늘 식사도 예비사위 만난다고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했다며? 근데 어머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현금으로 준비했어. 좀 부족할까? 아니야. 그것도 너무 많지. 근데 차라리 꽃이나 간단한 선물을 사지. 왜 돈을 준비했어? 엄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에이, 요즘엔 선물보다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장땡이라니까? 얼른 가자. 어머님 기다리시겠다. 돈이면 장땡이라는 말이 유독 거슬리게 들렸지만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정식 집에 도착해 엄마 예비 남편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예비 남편이 왠지 조금 어두워 보이는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어머님 손가락이 좀 이상하던데 혹시 의수 끼신 거야? 어, 겉으로 언뜻 보기엔 티가 잘 안 나는데 가까이서 보고 악수까지 하니까 바로 티 나지? 엄마가 예전에 사고를 좀 당하셨어. 그래서 손가락 세 개가 좀 불편하셔. 엄마 왔어? 얼른 앉아. 음식 벌써 많이 나왔어. 맞다. 오빠가 엄마 생신이라고 선물 준비했대. 그치, 오빠? 어? 어, 생신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약소하지만 제 선물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남편이 엄마를 위한 마음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 예비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내색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에게 준비한 돈 봉투도 드리고 엄마와 대화도 웃으며 했거든요. 두 식군, 우리 순주, 내가 동생도 못 낳아주고 어릴 때부터 애 아빠랑 같이 일만 하느라 외로움 많이 타고 자랐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부디 자넨 우리 순주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챙겨주게. 알겠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아주 듬직하구먼. 직장도 좋은 데 다닌다지? 내가 우리 하나 있는 딸이 대체 누굴 만나서 시집 가려고 저렇게 결혼을 안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일세. 우리 순주가 워낙 엄마 걱정이 많은 애라 나 때문에 시집 못 갈까 봐도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부디 우리 순주랑 결혼해서 꼭 자식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나. 그렇게 엄마가 덕담을 해주실 동안 저는 습관처럼 엄마의 접시와 숟가락 위에 이것저것 음식을 올려드렸어요. 전보다 왼손으로 하는 젓가락질에 많이 익숙해지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만큼은 편해하지 못하셨기에 평소에도 종종 그렇게 챙겨드리곤 했거든요. 게다가 엄마를 더욱 위하는 마음에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였다 보니 음식 이외에도 평소처럼 엄마를 많이 챙겼죠. 엄마, 여기 굴비 맛있다. 자, 여기 내가 남은 가시까지 다 발랐어. 엄마, 숟가락 내밀어 봐. 잡채는 집기 불편하니까 내가 조금씩 올려줄게. 왜 엄마? 아, 휴지 필요해? 잠깐만, 일어나지 마.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엄마, 예비 사이 만난다고 좋은 옷 입고 왔는데 혹시 음식 떨어뜨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앞치마 가져다 줄게. 그날 자리가 마무리된 후 저와 함께 집에 돌아온 엄마는 제 팔을 찰싹 때리시더군요. 아야, 왜 엄마? 이거사, 엄마 이젠 괜찮어. 엄마도 혼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손가락이 없지 팔다리가 없니? 설사 그렇다 한들 밖에서 엄마 챙긴다고 그렇게 부산 좀 떨지 마. 어찌나 호들갑을 떨어대든지 내가 다 민망하더라. 내가 그랬나?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예 생각을 못했네. 근데 그게 뭐 딸이 엄마 챙겨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난 평생 우리 엄마 여왕님처럼 대접해 줄 거네요. 엄만 제 말에 기가 찬 듯 웃으셨습니다. 그 뒤 예비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상견례도 진행하고 예비 시숙 가족과 예비 시누이 가족도 모두 만나 인사도 했죠. 그렇게 결혼식 날짜와 장소도 잡고 남은 건 청첩장 돌리기와 신혼집 구하기만 남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예비 남편의 태도가 점점 변하더군요. 순주야, 우리 오늘 저녁에 영화 보기로 한 거 그냥 다음으로 미루자. 표 아직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 거 맞지? 그건 그런데 또 약속을 취소한다고? 우리 못 본지 벌써 며칠째인지 알아? 2주가 지났어. 일이 바쁜데 그럼 어쩌라고.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 순주야, 나 지갑을 차에 두고 왔거든. 오늘 밥값은 네가 좀 내. 또? 뭐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내 돈, 네 돈 따로 없다지만 오빠 요새 나한테 계속 지갑 차에 두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돈 한 번도 안 낸 거 알아? 혹시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그거 몇 번이나 냈다고 생색이야. 너 만날 때 아니면 별로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차에 두고 다니다가 계속 깜빡한 거지. 에이, 기분 나빠. 나 밥 안 먹어. 시킨 거 너 혼자 다 먹고 와. 저를 그렇게 좋아하던 예비 남편은 자꾸 저와의 만남을 미루고 어쩌다 만난 날엔 저에게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결혼할 때가 되니 벌써 나를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에서 이런 일로 쉽게 이별을 할 수도 없어 저는 서운함을 가슴에만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2달 가량밖에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웬일로 예비 남편은 제게 먼저 만나자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전화로 듣는 순간 왠지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카페에서 만난 예비 남편은 제게 기가 찬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순주야, 나 너 진짜 많이 좋아했었거든. 근데 미안한데 결혼은 내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 나 처음 너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던 날 한정식 집에서 많이 놀랐어. 어머님 손가락이 없으신 것부터 어머님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널 보면서 말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거 사위인 나도 해야 하는 거잖아. 게다가 우리 부모님하고 달리 남편도 없으신데 나중에 아프면 그거 외동딸인 당신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돈도 돈대로 나가고 당신도 가정에 소홀해질 거잖아. 난 남 뒤치다꺼리 하는 거 딱 질색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못 박아뒀어. 난 부모님 나중에 늙고 병들어도 절대 못 모시니까 미리미리 노후 준비하시라고. 정 아프시면 형이랑 누나랑 돈 똑같이 걷어서 요양원에 모셔드리겠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가 2년 넘게 만났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자기 부모님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답니까? 가난 속에서도 힘들게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말입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 이야기를 저딴 식으로 해대는 그놈에 대한 정이 돌덩이가 낭떠러질 굴러떨어질 듯 순식간에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자꾸 말을 빙빙 돌리는 그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미안하지만 순주야. 우리 이제라도 결혼 접고 그냥 파혼하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 뒤치다꺼리 하기 싫으니까 결혼 2달 남긴 지금 파혼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나도 어머님 처음 만나뵌 이후로 정말 고민 많이 했어. 근데 한 번뿐인 결혼인데 솔직히 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내가 왜 대기업에 들어갔겠어?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난 순주 네가 성격도 성격이지만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어. 외동딸이라 편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재산은 있으실 테니 나중에 너 혼자 물려받게 되는 것도 좋았고 네가 못 사는 집 딸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어. 너한테 뭔가 귀티 같은 게 나거든. 근데 막상 네 가족인 어머님을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더라. 장애도 있으시고 겉모습도 아무리 차려입었다고 한들 좀 추레해 보이시더라고.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 가난하지? 지금 사는 낡은 빌라도 자가도 아닌 전세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옷 만드시는 일 하시는 거 아니지? 그런 손가락으로 어떻게 옷을 만들겠어? 딱 봐도 그냥 옷 만드는 데서 청소나 시다바리 같은 거 하실 것 같은데 너희 집에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있는 거 아니야? 난 평생 장모한테 내 부모한테도 안 할 뒤지다꺼리하고 용돈 주고 하면서 살기 싫어.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날 놓치기 아쉽겠지만 나 붙잡지 말아줘. 뭐라고 하나 끝까지 드러나 보자 싶어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저는 자만심에 가득 차고 찌질한 그놈에게 최대한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해 줬어요. 뭐? 시다발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온다. 알았어, 파혼해. 내가 미쳤다고 널 붙잡겠니? 나 간다. 저는 이런 수준 낮은 인간과 엮였었다는 사실조차 짜증나서 간단한 그 말을 남기곤 그냥 가방을 들고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갔던 순간 그놈이 제 등 뒤에 대고 소리쳤어요. 잠깐!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쉽게 파혼하자고 하니 당황한 그놈이 그제야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몸을 돌려 그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대쪽까지 자르고 면박을 줄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놈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왜? 저기 있지? 우리 파운드 앞마당에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드렸던 그 50만 원 돌려주면 안 될까? 그 돈이면 내 한 달 생활비인데 땅바닥에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깝단 말이야. 참 놀라우시죠? 그놈은 저와 파혼하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계속 그 50만 원을 돌려받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너 진짜 상상 이상으로 쪼잔하고 궁상맞은 인간이구나. 내가 이런 놈하고 결혼할 뻔했다니 끔찍하다 끔찍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돈 뽑아다 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곤 곧장 근처 ATM 기계를 찾아 50만 원을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봉투에도 담지 않고 그놈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죠. 그리곤 제게 발끈하긴커녕 누가 한 장이라도 주워갈까봐 허둥지둥 돈을 줍던 그놈에게 소리쳤어요. 야, 먹고 떨어져. 너한테 진짜 고맙다. 이렇게 쪼잔한 돈벌레인 줄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 어쩔 뻔했어? 그리고 야, 우리 엄마가 뭐 시다발이? 청소? 너 웃긴다. 직업엔 귀천이 없는 거야. 다 상황에 맞게 일을 구하는 거고 청소든 말단지기든 모든 직업은 다 숭고한 거라고.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너도 그냥 월급 받고 노예처럼 일하는 대기업 시다발이 아니니? 그리고 어쩌냐? 우리 엄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닌데. 우리 엄마 너 같은 일개 시다발이가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거든? 뭐 대기업? 야, 개나 주라 그래. 아무튼 고맙다. 네 스스로 바닥 드러내고 파혼하자고 해줘서. 간다. 이 찌질하고 한심한 놈아. 저는 멍청한 표정으로 지폐들을 들고 저를 보던 그놈을 내버려 두고 정말로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짜증나고 그런 놈을 남편감이라고 골랐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에게 그놈과 성격 차이로 파혼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유를 알면 엄마 성격에 상처받으실 게 뻔해서 말이죠. 성격 차이라니 혹시 엄마 때문 아니야? 엄마 손이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 엄마가 미안해. 그때 첫 만남 때나 상견례 때 엄마가 손에 장갑이라도 끼고 나갔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진짜. 엄마 때문 아니라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한들 제발 엄마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지 좀 마.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뭐 잘못했어? 엄마,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소중해. 나랑 파혼한 그놈뿐 아니라 세상 그 누구라도 엄마를 나쁘게 말하면 난 두 번 다시 그런 인간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제발 스스로에게 자신감 좀 가져. 엄마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이 딸을 위해서라도. 엄마는 알겠다고 말하며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놈과 파혼한 게 슬퍼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엄마를 따라 울었죠. 그 뒤 저는 그놈을 마음속에서 대번에 정리하고 주변에도 파혼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저는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순주야, 뭐야? 네가 여길 왜 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적으로 군다고 나한테 정내미가 떨어졌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너한텐 돈도 안 아끼고 잘해줬었어. 근데 또 내가 결국 돈 타령을 해대면서 내 결혼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뒤늦게 후회가 되더라. 순주야, 나 이렇게 너 놓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기 싫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그러니까 싫다고. 내가 왜 정 떨어진 너랑 굳이 결혼해서 내 인생을 망쳐야 하는데? 좀 비켜. 빨리 집에 가서 쉬게. 난 너한테 비둘기 눈꽃만큼의 마음도 안 남았으니까
제발 뒤돌아서서 저 길 끝까지 쭉 가세요. 예? 순주야, 순주야, 잠깐만. 그놈은 제가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절 붙잡고 매달리더군요. 저는 짜증을 내며 그놈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대체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렇게 구체적으로 왜 파혼하고 싶은지 구구절절 얘기하던 네가 저딴 이유로 파혼을 후회했다고? 난 안 믿어. 대체 진짜 이유가 뭐야? 그게 대체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뭘? 너희 어머니 공장 대표인 거 왜 말 안 했냐고. 네가 말을 안 해서 내가 그런 오해를 한 거 아니야. 그놈은 징징거리는 말투로 저희 엄마에 대해 언급하더군요. 그제야 그 쪼잔뱅이가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아 저는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 그러니까 너 지금 우리 엄마가 돈 없고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찾아온 거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우리 엄마 옷 만드는 일 한다고 얘기했잖아. 대표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걸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되는데?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서 옷 만드신다고 했고, 그럼 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왜 우리 결혼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건데? 우리 엄마 손, 다른 직원들 고생 안 시키려고 혼자 밤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시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런 우리 엄마를 그렇게 욕되게 말해? 근데 너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사실 뒷조사를 좀 해봤어. 네가 우리 파혼하던 날에 그랬잖아. 너희 어머니 내가 무시하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조사해봤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 너희 어머니 그냥 대표가 아니라 그쪽에서 꽤 유명하시더라. 수입도 엄청나고 공장 있는 건물도 어머님 명의 건물이던데 건물 값어치만 해도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왜 이런 낡은 빌라에 사는 거야?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고 크게 불편한 것도 없어서 그냥 쭉 살았던 거지. 돈 있으면 꼭 비싼 데서 살아야 되냐? 그리고 너 고작 그런 거 알아내려고 돈까지 주고 내 뒷조사를 했어? 참 대단하다 대단해. 너 진짜 정신과 좀 가봐라. 아주 소름이 다 돋는다. 그러니까 너 지금 우리 엄마가 공장 대표고 돈도 잘 번다고 이제 와서 다시 나한테 군침 흘리는 거야?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돈 보고? 왜? 외동딸인 내가 나중에 그거 다 물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엄마도 뭐 네가 모시고 살겠다 어쩐다 했구나? 진짜 인생 왜 그러고 사니? 평생 고생하면서 너 그렇게 키워준 너희 부모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을 박았다더니 고작 돈 때문에 어쩜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니? 돈만 있으면 넌 사람 발가락이라도 빨겠다. 진짜 사람 좋은 너희 부모님만 정말 불쌍하다. 너희 부모님이 아무리 가난하시다고 한들 네가 너 혼자 잘나서 그렇게 대기업까지 들어갔겠냐? 다 너희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지. 너 같은 배은망덕한 놈은 대기 상태 매우 나쁨이 날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 수만큼 가져다 줘도 사양이야. 그러니까 좀 꺼져. 저는 계속 길을 막고 있는 그놈을 지나쳐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제 어깨를 붙잡더라고요. 게다가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제 옷이 그만 찢어지기까지 했어요. 짜증이 날 대로 난 저는 그놈의 손에서 꽃다발을 확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야, 옷 찢어졌잖아. 이거 어쩔 거야? 나 이거 정당방이다. 순주야, 아파. 그리곤 그 꽃다발로 그놈에게 꽃사대기를 3대나 날려버렸죠. 마지막으로 엉망이 된 꽃다발을 다시 그놈에게 던져준 전 눈을 까디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진짜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 야, 그 작은 동네에서 대학 잘 갔다 대기업 들어갔다 떠받들어 주니까 네가 세상이라도 다 가진 것 같디? 세상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야? 그리고 돈 잘 벌면 뭐해?
모든 거 다 돈으로만 보는 생각이 삐뚤어진 인간인데 너 그 썩어 빠진 마인드 못 고치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부모고 형제고 죄다 떠나버릴 거야. 결혼은커녕 그렇게 외톨이가 될 거라고. 네가 날 놓친 건 다 자업자득이야. 대기업 다닌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잘난 척하고 다니기 전에 인성 공부부터 다시 해라. 안 그럼 너 평생 남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거야. 아무도 상종 안 해줄 거라고. 알겠어? 난 너 같은 놈 근처도 얼씬거리기 싫은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꺼져. 안 그럼 나 너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번 찾아오면 내가 너 아예 유치장에 보내버릴 거야. 순주야, 순주야. 그놈은 제가 경찰 이야기를 들먹이자 차마 손으로 절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오며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그놈을 떼어내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정말 끝까지 제 기억 속에 최악으로 남았던 파혼이었습니다. 그놈은 정말 유치장에라도 갈까봐 그 뒤 저를 더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제가 그놈 번호를 차단하니 나중에 나의 모르는 번호들로 몇 번이나 전화, 문자를 해댔죠. 순주야, 나 두식이야. 뭐야 짜증나게. 끊어. 처음엔 그놈인 줄 모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놈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흘러나오자마자 저는 기겁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니 한동안 아예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이젠 그 번호들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순주야, 기억나니? 내가 잘 먹는 네가 너무 예뻐서 내 돈가스를 무려 2조각이나 너한테 양보해줬던 일 말이야. 난 그렇게 널 사랑했는데 넌 내가 그립지도 않은 거니? 보고 싶다. 순주야,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꾸 네 생각이 나. 난 네가 너무 좋은 나머지 기름값도 아까워하지 않고 널 자주 회사까지 데리러 갔었는데 난 그만큼 너한테 진심이었어. 네 생각에 일도 손에 안 잡힌다. 그 내용도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그놈은 자꾸 자신이 제게 해줬던 일들을 들먹이며 감수성을 자극하려고 들더군요. 이대로 뒀다간 제게 사줬던 자판기 커피 얘기까지 나올 기세라 저는 딱 한 번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동안 네가 전화 건 내역, 보낸 문자 내역 들고 경찰서 가서 너 집착 범죄로 신고한다. 어디 철컹철컹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저씨? 그놈은 그제야 2번 다시 제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놈을 아주 깔끔하게 떼어냈죠. 그 뒤로 그놈에 대한 소식을 들을 일은 없었어요. 겹지인도 없었고 같은 업계 회사에 서로 몸담고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뭐 어딘가에서 예전 자신의 행동을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돈 많은 여자를 찾아 헤매며 살고 있겠거니 하며 아예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지금 저는 엄마와 둘이서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친구들도 모두 결혼을 해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엄마 또한 몸이 정 같지 않다며 직원들에게 공장을 자주 맡기고 저와의 여가 시간에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죠. 저는 엄마와 여러 가지를 함께 배우며 취미를 만들고 있는데요. 요새 엄마와 제가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건 바로 에어로빅이랍니다. 엄마, 오늘 완전 열정적으로 춤추던데? 젊었을 때 좀 노셨나 봐요, 여사님. 그럼 엄마가 20대 초반 시절엔 아주 날아다녔어. 엄마가 지금은 좀 늙어서 그렇지 원래는 한미모 하기도 했다 이거야. 네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겠니? 다 이 엄마 닮은 거지. 아유, 요새 우리 딸이랑 이렇게 놀듯이 사니까 너무 좋다. 근데 너 진짜 앞으로 시집은 안 갈 거야? 더 늦기 전에 결혼해서 너도 너처럼 예쁜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해야지. 됐어.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누구 만나게 되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그리고 난 내 남자 보는 눈에 이제 자신도 없어. 난 그냥 이대로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설마 내가 지겨운 거 아니지, 엄마? 지겹긴. 자식 옆에 끼고 사는 게 지겨운 부모가 어디 있니? 우리 집에 가다 오늘 소고기에 소주 한잔 할까? 능력 좋으니 엄마가 쏜다. 아싸, 우리 엄마 최고. 이렇듯 저는 엄마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결혼 생각은 내려놓고 살고 있어요. 엄만 그런 절 가끔은 걱정하시지만 저는 엄마에게 했던 말처럼 별로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자꾸 나이 들어가는 엄마 옆에서 가능한 한 오래도록 엄마를 지키며 살고 싶은 마음뿐이죠. 엄마가 이대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지금은 어찌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아빠 대신 엄마를 평생 지켜주며 살 거예요. 제 시아버지가 되실 뻔했던 분이 말했었죠. 제 전 예비 남편이 어릴 적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놈에게 정말 결핍되어 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놈이 돈에만 집착하며 내실은 다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는데 돈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마음의 집을 단단히 짓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허덕이며 산다면 언젠가 돈은 많이 벌었을지언정 내게 남는 건 끊임없는 갈증과 외로움 뿐이라는 사실을 그놈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굶주리지 않고 충만하시길 바랄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아침, 즐거운 점심,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